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권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업에서 AI 쪽, 뭐 빅데이터 아니면은 HPC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스데이터의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바스데이터와 컴텍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될 바스트데이터 코리아의 임상순 상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바스트데이터를 이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컴텍 시스템의 테크 리더를 맡고 있는 전명민입니다. 네. 자, 상무님, 먼저 이게 유니버설 스토리지. 네. 자, 유니버설 스토리지라는 용어는 이제 제너럴 용어가 아니라 바스트가 만든 용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자, 이게 왜 유니버설 스토리지라고 하셨는지 쉽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여기 지금 창표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네. 부제가 모든 데이터를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토리지 티어링, 스토리지 계층화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스토리지 티어링 기술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바스데이터에서는 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중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같이 있으니까. 네. 예전처럼 뭐 콜드티어, 핫티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네, 없다. 예전처럼 이제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구분이 없이 모든 데이터가 핫데이터가 됐고, 그리고 또 대용량의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네. 고속 액세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핫티어에서 고속 액세스가 가능하면 참 좋죠. 네.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돈 문제도 해결된 겁니까? 그죠?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오케이. 자세한 건 이따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바스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국내에서 이제는 스토리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뭐, 일반 IT 기획이라든지, 다른 파트에 있는 분들은 바스 데이터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바스 데이터는 일단은 어떤 분들이 언제 왜 만든 겁니까?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된 이제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업계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분은 이제 EMC의 익스트림 아이어라고 하는 당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스토리지를 만드셨던 분인데 EMC에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회사를 나오셔서 창업을 한 회사가 바로 바스데이터고요. 예, 그래서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바스데이터는 이제 창업할 때부터 타겟을 이런 AI나 HPC 뭐 창업 연도가 언제죠? 2016년도에 2016년도면 알파고 나왔을 때고, 뭐 AI 이미 붐이 일어났을 때고, HPC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그 시장을 노리고 이제 이걸 하신 건가요? 네.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곳들에는 반드시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잘 필요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설립하고 나서 바로 출시된 건 아니고 한 2년간 일단 많은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지 세계에서 어떠한 고객의 페인포인트, 니즈들이 필요한지를 2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 조사라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적의 스토리지를 설계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 시장 아예 타겟팅하고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죠.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모든 데이터가 다 가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고속으로 액세스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갈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미션은 이제 스토리지 티어링 하지 마세요입니다. 더 이상 티어링 하지 마시고 그냥 유니버설 스토리지 단일 티어에 저희 스토리지를 쓰십시오라고 이제 주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도 좀 편해지겠네요. 훨씬 더. 맞습니다. 심플해지겠네요. 네. 데이터 간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의미가 있게 된 것은 지금 저희는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산업이 다 AI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스토리지 티어링은 AI 시대에는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팅 성능이 있어도 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고속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속의 스토리지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하드디스크 도로를 만나게 되면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AI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올플래시 기반의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바스트 데이터입니다. 바스트 스토리지가 아니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저희 제품에 녹아져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유니버설 스토리지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토리지 위에서 동작하는 최적화된 내추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또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후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는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 업체들은 수십 년 전 하드디스크 시절부터 쭉 이렇게 진화해 오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하드디스크에서 올플래시로 바뀌면서 하드디스크 만들던 기술 위에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나오게 된 건데 저희는 시작점이 아예 이 세 가지 기술이 완성이 됐을 때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술이 첫 번째는 초고속 인터커넥트를 위한 그 NVMe 오버 패브릭 기술, 그 다음에 대용량 플래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첫 번째 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은 우리가 스토리지에서 가장 빠른 것은 로컬 NVMe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스케일 아웃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로컬 NVMe의 성능을 내주면서 손쉽게 스케일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저 NVMe 오버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용량 플래시인데 플래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대용량, 얼마나 많은 대용량을 미디어에 담을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메모리에 준하는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두 가지 갈래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잘 조합을 해서 굉장히 고속이고 고성능이고 내구성이 좋고 가용성이 높으면서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 아키텍처는 쉐어드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기존의 스케일아웃 나스들이 가지고 있는 쉐어드 나싱 구조인데요. 요 형태들은 각각의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구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드가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컨트롤러와 디스크 인클로저 역할을 같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캐시 코어런스를 위해서 이 노드 간에 굉장히 빈번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데이터 리빌딩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 오버헤드란 말은 물리적 용량 대비 내가 얼마나 많은 가용량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건데 오버헤드가 20%라는 얘기는 내가 100이라는 용량을 갖고 있어도 실제 가용한 것은 80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저희 바스트의 쉐어드 에브리싱 아키텍처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DASE, DASE라고 부릅니다. 그냥 쉐어드 에브리싱이 아니라 디스어그리게이티드한 쉐어드 에브리싱 아키텍처다라고 해서 DASE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하고 네. 인클로저가 완전히 분리된 거죠?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분리할 수 없었던 게 분리하게 되면은 로컬 NVMe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NVMe 오버 패브릭 기술이 나오면서 저것을 네트워크로 펼치면서도 로컬 NVMe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와 디스크 인클로저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지단만 스케일 아웃을 하더라도 네. 뭐 컴퓨팅 부분을 또 이것 때문에 또 추가로 또 구매할 필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그 다음에 인클로저는 인클로저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노드 구성의 상이해도 됩니다. 서로 노드 간의 통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드 장애 시에 리빌드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굉장히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단 2.7%, 내가 100이라는 용량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을 다 가용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제 shared everything.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VMe over 패브릭이 그런 네. 기준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 다른 데서도 네. 이런 아키텍처로 많이 적용을 좀 변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다른 예,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점점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NVMe 패브릭 기술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들을 채용한 제품들이 조만간에 어떤 시장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토리지 오버헤드도 보니까 뭐 기존에 Share Nothing 아키텍처 20% 이상인데 여기는 거의 10분의 1, 네. 뭐 네. 10분의 1이고 아까 또 이제 올프레시도 이제 QLC가 해서 내구성도 오래 쓸 수 있고 네, 네. 결국 이것이 결국 이제 이런 유니버설 스토리지의 가성비를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스 데이터는 이제 스토리지의 데이터의 하나의 큰 볼륨, 대형 볼륨 하나의 통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에서의 어떤 로컬화에서의 스토리지 관리에 필요한 뭐 데이터 중복 제거나 그런 압축, 데이터 보호, 프로텍션 같은 것들이 로컬에 대한 한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약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오버헤드나 여러 가지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모든 것들이 장점이 계속 커질수록 더 좋은 그런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조에서 저 컨트롤러 부분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 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확장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다시 보게 되면요. 제일 아래쪽에는 그 디스크 인클로저가 있는데 저것이 단순한 인클로저가 아니라 이중화된 HA 인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인클로저가 단일 노드로도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VMe 패브릭 네트워킹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실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모든 솔루션들이 다 컨테이너로 굉장히 경량화된 구조로 동작을 하고요. 제일 윗단에는 실제 사용을 하게 될 클라이언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장점은 일단 스케일 아웃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래서 뭐 엑사바이트 이상 확장이 가능하고 컨트롤러와 인클로저를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수용을 하고 좀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러만 늘리면 되고 용량을 확장을 하거나 또 어떤 또 성능을 확장하고 싶으면 또 인클로저를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 간에 동일한 구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인클로저대로 서로 다른 세대의 제품들을 혼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관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인 하드웨어 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희는 이 아키텍처를 기존의 아키텍처와 비교를 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네. 저희가 최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키텍처가 바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컨트롤과 이런 이제 그 데이터 플레인 간에 완전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이제 뭐 CSP들도 결국 이런 아키텍처 아닙니까? 네, 실제로 클라우드의 인프라 아키텍처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컨트롤러와 인클로저가 이제 한 노드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쓰다가 보니 많은 어떤 단점들이 또 부각이 돼서 최근에는 다 분리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된 구조로 아키텍처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먼저 이제 컨트롤러 부분은 저희는 C박스, 디스크 인클로저를 이제 D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트롤러에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합니다. NFS, 그다음에 뭐 오브젝트 프로토콜 S3. 그럼 더 나아가서는 내추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이제 테이블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마치 프로토콜처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지 인클로저 부분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메타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부분. 이 고속의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부분에 메타데이터와 쓰기 버퍼를 여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모든 스토리지들이 대용량화 되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바틀렉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용량, SCM도 그냥 SCM이 아니라 굉장히 대용량의 SCM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 데이터는 좀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대용량인 플래시에 저장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QLC를 쓰고 있는데 이 아키텍처 그대로 QLC의 다음 세대인 PLC, 그 다음에 PLC 다음 세대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QLC의 다음 세대 PLC라는 것은 지금 나온 겁니까? 이제 나올 예정인 겁니까? 이제 네. 내년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좀 더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어. 현재는 QLC가 30테라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PLC로 가게 되면 용량이 2배가 됩니다. 2배가 되면서 가격은 그러면서 또... 비용이 더 낮아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60테라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현재 하드디스크가 저속 하드디스크 대용량이 한 20테라 정도 수준인데 네네.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USB 스토리지를 우리가 이제 스케일아웃 NAS로 그냥 쓸 때는 뭐 네. NFS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맨 오른쪽에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네. 내추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는 이거는 어떤 기업들이 저거를 뭐 쓰면 좋을까요? 예, 저 내추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 네.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저희 스토리지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 중에서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일단 느린 거죠. 아, 느린 거. 예,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그렇죠. 하드 같은 게 네. 넣긴 좋지만 네. 분석할 때 너무 결국은 느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유가 빨리 분석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이걸 비즈니스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느려지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니버설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현재 국내 말고 해외에 2개의 고객사가 저 내추럴 데이터베이스 기반위에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속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한정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분석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저런 부분들을 모든 데이터를 전체를 분석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인사이트한 데이터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ETL 방식에서의 한계가 이제 ELT 방식으로 네. 약간 변환안이 있어서 NDB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라인, 그러니까 그 C박스와 D박스의 라인 연결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스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구조가 사실은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동일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져갑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장점이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FS로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S3에서도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에 멀티 프로토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유니버셜 스토리지의 하나의 또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토콜별로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지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가 프로토콜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shared nothing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메타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지 영역에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영역에 같이 혼재돼서 들어가다 보니 스토리지가 대용량이 되면 될수록 메타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서 바틀렉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SCM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AS 기능, NFS나 SMB와 그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토콜의 S3를 단일 네임스페이스 지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실제로 현재 NAS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점점점 이렇게 유니파이드 돼서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두 가지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기술은 저거를 단일 네임스페이스 쓰지를 못하고 NAS 영역은 NAS 영역으로 오브젝트 영역은 오브젝트 영역으로 분리된 네임스페이스를 써왔었는데 전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을 하면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토콜로 내가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유니버스를 넣고 나서 다양한 부서마다 다양한 프로토콜 쓸 거 아닙니까? 다양한 부서마다 바로 그냥 억세서도 되겠네 그냥. 그죠? 네, 네. 누구한테 또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사일로가 없어지겠네, 사일로가. 네, 맞습니다. 분석할 때. 예. 자, 저기서 이제 우리 메타데이터를 이제 SCM,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자,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는 건 어떤 게?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저것을 메모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메모리가 가장 빠른 저장 매체이긴 한데 휘발성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SCM은 메모리의 특성을 가질 만큼 고속이면서 비휘발성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 SCM에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다 어떤 캐시나 라이트 버퍼로
메모리를 쓰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캐패시티라든가 배터리를 써서 보호를 했었던 반면에 SCM을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메모리의 성능은 나오면서도 비발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낸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을 SCM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비지 컬렉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오버라이트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낸드는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전체 스토리지 용량의 상당 부분의 용량만큼을 SC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혁신적인 데이터 리덕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는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라면은 다 잘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AI, HPC 쪽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저희는 이제 어떤 NAS의 간편함을 갖추면서도 어떤 기존의 AI와 HPC에서 많이 써왔던 병렬 파일 시스템의 그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병렬 파일 시스템 고객분들이 저희 바스트 스토리지로 대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NAS와는 달리 어떤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그 AI 쪽에서 많이 또 필요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인 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도 저희는 NAS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실사례가 있다면 이제 저희가 바스데이터를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 중에 일단 헬스케어 분야에 그러니까 의료인데 AI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전자나 이런 어떤 연습체를 이제 분석하는 이미지 형태로 그런 쪽에 이제 GPU 팜 서버를 함께 바스테이터를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고객이 검토하실 때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 전통적인 HPC에 필요하다는 파일 시스템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퍼블릭의 어떤 그런 리소스 인프라들을 비교와 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바스데이터를 선택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이제 질문을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 저장 장치로 이제 QLC를 쓴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내구성이 얼마 안 될 텐데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는 그 QLC, 하물며 그 QLC 플래시에 대해서 저희는 10년 보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대용량 SCM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SCM을 1차적으로 쓰고 실제로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단에서는 이제 I/O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뒷단의 작업들은 최적화해서 실제 QLC 플래시에 내리는 작업들은 저희 그 유니버설 스토리지의 핵심 기술인 거고요. 그 이거잖아요. 그 QLC가 이제 이게 수명이 짧다고 하는 것이 이걸 자꾸 히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얘가 마모되듯이 수명이 줄어드는 건데 여기 이제 SCM이 1차로 커버해주는 거죠. 히트를 그죠? 얘가 맞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내구성이 SCM과 플래시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훨씬 성능도 고성능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I/O 작업은 SCM에서 1차적으로 끝나고 SCM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압축하고 잘 정렬을 해서 실제 QLC에서 QLC 저장을 하기 때문에 10년 보증이 가능한 거고요. 저 10년 보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실제 저희가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한 100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올 플래시이면서도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에 준하는 경제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10년 보증하는 부분. 저 의미는 실제 스토리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저 플래시 부분인데 저거에 대해서 10년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 두 번째는 특별한 이레이저 코딩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2.7%라는 의미는 내가 물리적 용량 100이 있으면 거의 뭐 97, 8 정도를 다 가용량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혁신적인 데이터 리덕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축이나 중복 제거들은 많은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시밀러리티, 우리말로 하면 유사성인데요. 중복 제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비슷한 것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 알고리즘은 동일하지 않아도 돼. 비슷하면 같이 한꺼번에 압축을 하게 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 거기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 SCM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것을 어떤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거를 찾아서 한꺼번에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한번 압축이 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데이터가 리덕션이 되기 때문에 월등하게 데이터 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새로 출시하게 되는 저희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제품 이름이 이제 시리스입니다. 이 시리스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에 그냥 가장 큰 행성인데 모든 이제 행성들에는 그 식별 번호가 붙는데요. 저 시리스가 식별 번호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바스트는 뭐 로고라든가 모든 마스코트라든가 모든 그 제품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이름 바스트인데 저희 직원들을 우주가 바스트하잖아요. 네, 우주가 맞죠. 바스트. 그리고 저희 이제 바스트의 어떤 인증된 엔지니어들도 이제 바스트로넛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스트로넛이 이제 우주 비행사인데 앞에 V를 붙여서 이제 바스트로넛. 제품 이름은 또 시리스, 행성 이름인 거고요. 예, 이게 시리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얘는 세계 최초의 이제 DPU 기반의 스토리지입니다. 실제로 얘는 이제 그 디박스, 그 디스크 인클로저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럼 디스크 인클로저 안에 CPU를 쓰지 않고 DPU를 쓰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요 이전 세대 모델에서는 이제 인텔 CPU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기존에 많은 스토리지들이 이제 인텔 CPU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러를 써 왔었는데, 이 시리즈라고 하는 새로운 디박스는 CPU를 안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DPU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DPU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자, DPU가 뭐고 얘가 왜 나왔고 CPU 뭐가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DPU는 예전에는 저희가 스마트 닉, 보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줄여서 이제 NIC라고 부르고 닉인데 좀 더 진화된 닉 해서 스마트 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스마트 닉은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뭐가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컨트롤러 CPU, 메모리, OS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NIC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CPU, GPU라고 부르듯이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에서 DPU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PU는 예전에 쓰던 이름은 스마트 닉이다. 그리고 생긴 건 네트워크 카드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또 별도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싱 유닛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블루필드라고 하는 DPU를 씁니다. 그래서 그 DPU가 하나의 그 디박스 안에 이제 4장이 들어가고요. 저게 ARM 기반이죠? 예, AR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전력이어서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또 큰 과제 중에 하나가 ESG, 탄소를 줄이고 어떤 전력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안으로서 또 이런 저희 바스트 스토리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DP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CM, 그 다음에 QLC 플래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이제 PCI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최신의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게 인텔 CPU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블루필드 DPU로 이제 뭐 대체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자, 여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고성능, 좀 더 성능이 좋아지고요. 저전력,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전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전 세대는 이제 컨트롤러 이 디박스에 컨트롤러가 2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 나온 시리즈 디박스에서는 4노드입니다. 그래서 사중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DPU가 4장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DPU가 별도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네트워크 카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안에 네트워크 카드 플러스
ARM 코어, 그다음에 필요한 OS를 담는 그 저장 장치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저장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네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어떤 반도체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블루필드 1 모델을 쓰는데 이제 연말 정도에는 블루필드 3 모델이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블루필드 1 DPU는 이제 한 장당 이제 100G 2포트씩이 제공이 되는데 이제 블루필드 3로 가게 되면 이제 400G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리스 모델에서는 이 플래시 저장 장치로 일반적인 U.2 모델을 쓰지 않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 나온 E1.L이라고 하는 폼팩터를 쓰는데 이것은 높이는 좀 U.2보다 작고 좀 깊이가 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는 실제로 플래시가 대용량화가 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을 잡을 것이냐가 또 큰 고민인데 이 폼팩터를 쓰게 되면은 이 쿨링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기존보다 75% 정도 더 쿨링하는데 좋다. 예, 그래서 쿨링하는데 더 좋으니까 좀 더 안정성. 저 길어서 그런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단면적이 지금 U.2보다는 넓기 때문에 네네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이렇게 렉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꺼내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다시 밀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뺄 때 그 뒤에 연결되는 케이블들이 그렇죠.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시리즈는 슬라이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모듈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필요한 모듈만 빼고 다시 놓고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점들이 예, 그래서 네. 시리즈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15테라 QLC를 사용하는 모델과 30테라를 사용하는 게 두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이고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력을 굉장히 적게 씁니다. 실제 AI 워크로드에 500W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상면도 굉장히 적게 차지하는 이제 원 랭 유닛에서 저렇게 대용량을 제공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AI 학습시키고 하려면 그 GPU 때문에 GPU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걔가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많이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렉에 대한 집적도입니다. 상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공간에 대한 비용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발열에 대한 히트, 쿨링하는 부분 시스템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단위 면적을 작게 하면서도 용량을 키우면서 성능과 저전력을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장점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큰 고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렉에 풀 장착할 경우에 한 거의 약 80페타 정도의 가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CLS라고 인클로저 파트. 네. 이게 나온 게 올해 7월? 언제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예, 네. 출시가 돼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많은 사용 사례들인데요. 저희는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면 다 잘 맞는데 특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AI HPC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많은 HPC 고객분들이 병렬 파일 시스템을 써왔는데 또 관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병렬 파일 시스템은 이제 애초에 설계가 하드디스크가 주종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NAS를 가지고 이 HPC의 병렬 파일 시스템 이상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 센터에서 기존의 병렬 파일 시스템을 대체해서 저희 바스트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 밑에 나와 있는 로고들이 저희 그 바스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HPC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들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나사도 있을 것이고 로스 알라모스도 유명한데. 네, 굉장히 큰 슈퍼컴 센터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랩은 저도 유명하죠. 예, 저기도 굉장히 규모가 큰 슈퍼컴 센터인데 저기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저기서도 기존의 병렬 파일 시스템을 다 버리고 이제 저희 바스트로 가서 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병렬 파일 시스템이 나왔을 때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디스크가 워낙 느리니까
얘를 이 병일 파일 시스템에서 최대한도로 뭔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빵빵하니까 하드디스크 하나도 안 쓰니까 네. 이 스토리지 차원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용점에서 복잡성을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얘가 이제 빅데이터. 예, 기존에 뭐 하드비라던가 어떤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들을 이제 대체를 해서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를 가지고 빅데이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특히 스플렁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석형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그 버티카라던가 네. 그 다음에 또 GPU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 그 스크림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빅데이터 환경에서 저희 스토리지를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디스커버리 엔진으로 또 저희 스토리지를 많이 쓰고 계시고 이 중에서는 저희 국내 고객도 한 군데 쓰고 계십니다. 한번 상무님께서 말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쪽인데 이제 헬스케어 부임이고 거기도 이제 쓰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GPU 고속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처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나 학습 쪽에 근데 추론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GPU의 성능을 CPU의 버틀렉 때문에 오히려 풀 퍼포먼스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CPU를 우회하여 그렇죠. GPU가 스토리지를 다이렉트로 이제 액세스하는 부분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GPU 파워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성능 그 부분이 바스 데이터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료 쪽에 저희가 AI로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지 인클로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리즈가 4세대입니다. 네. 이것들을 다 하나의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쓸 수 있다. 예, 그런 장점이 보통 세대가 바뀌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기가 좀 권고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백업 복구용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업 복구용으로 또?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랜섬웨어가 어떤 백업 복구에 대한 저희 기존의 이걸 다 바꿔놨습니다. 백업을 비싼 올플래시에 백업을 한다?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경제성과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건데 근데 랜섬웨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백업 복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스토리지에서의 뭐 복제 기술로는 랜섬웨어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업 속도도 백업 속도지만 복구 속도가 월등하게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백업은 예전에 이제 테이블 지나서 지금은 다 대부분 1차 백업 장치로 디스크 기반을 사용하고 계신데 디스크 기반 쓰게 되면 이제 복구가 느립니다. 예, 백업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 바스트 유니버설 스토리지를 백업 장치로 쓰게 되면 백업도 월등하게 빠르지만 저희는 백업보다 복구가 8배 정도 빠릅니다.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그러니까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를 백업하는 속도보다 복구 속도가 8배가 더 빠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디스크 기반의 백업 장치보다 한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백업 장치 용도로 저희 스토리지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요 장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전기차 업체가 저희 스토리지를 또 백업 용도로도 쓰고 계십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저희가 알고 좀 다 전기차 업체 가장 테슬라 아니야? 예. T사. 제가 얘기할게요. 테슬라. 네. 테슬라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문서화로 공개할 수 없는 걸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실제로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용량 미디어들을 편집하고 렌더링하고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저희 스토리지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저희 대표적인 사례가 디즈니,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저희 스토리지 기반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넷플릭스도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파스트 데이터의 이제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결국 이제 단일한 네임스페이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은
여러 디자이너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감독 이런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이게 단일한 네임스페이스 다 해야지 사일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되게 유용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국내 이제 첫 번째 도입 사례인데 일단 국내에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네. 설계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던스라는 업무를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공통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공통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제 저희 바스데이터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압축, 중복 제거 효율성이 되게 높아서 실제 고객이 도입한 양이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펙티브 캐패시티라고 해서 압축이나 중복 제거 들어가면 이제 효율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시는 효율성에 대비해서 실제 사용하시니까 그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수기셔서 고객이 굉장히 만족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국가 안보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특히 국방부라던가 국가정보라던가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그 국가기관에서 저희 스토리지를 쓸 만큼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제공한다.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장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두 분이 아주 서로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합이. 적절하게.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뭐 이렇게 나중에 상담이라든지 하면 추가적인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철님, 특정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또 정전에 대비한 부가 장비 추가가 필수적인지요? 네, 저기서 말씀하시는 특정 서버가 이제 컨트롤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컨트롤러는 저희 최소 규모에서 사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세대까지 장애가 나도 전혀 뭐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고, 다만 클라이언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성능에는 조금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최소한 기본 단위로 그 4개의 컨트롤러 노드를 기본 구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정수님은 바스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만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고성능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어떤 굉장히 하드디스크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경제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에는 없었지만 사실 바스데이터에 운영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나 이런 대시보드나 이제 운영 관리하는 화면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직관적이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잘 돼 있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자, 이진호님, 바스데이터로 백업을 이용할 정도라면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를 백업으로 쓰게 되면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빔이라던가 컨버트라던가 이런 백업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들과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또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님, 성능 차이가 나는 다른 세대 스토리지를 하나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하나 클러스터 묶을 때 가장 느린 세대의 시스템이 전체 클러스 전체 속도 저하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 부분은 기존의 그 쉐어드 나싱 구조인 스케일아웃 나스들이 갖는 단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쉐어드 에브리싱, 그 이스테이트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각각의 디스크 인클로저들이 하나의 인클로저에서도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가 다르면 가장 최신 세대의 디박스에서는 그 속도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 1세대 디박스는 1세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 율속 속도가 그게 크로스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약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우님, DPU와 CPU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DPU는 저전력이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이 최적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전용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만약에 CPU를 쓰게 되면 CPU, 메모리, 그 다음에 PCI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NIC까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DPU를 쓰게 되면은
단계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DPU 자체가 네트워크 카드면서 또 컨트롤러 CPU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최소화해서 월등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훨씬 CPU를 쓰는 것보다 훨씬 고성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성호님, 기존 바스트 데이터 장비에 그 새롭게 나온 CLS를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한죠? 네, 가능합니다. 예. 최영빈님, HPC에서 사용하는 해석 데이터 등 큰 용량의 파일 전송 시 속도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지요? 네네,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표에서도 나왔었는데, 실제 GPU 서버에서 낼 수 있는 성능을 다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병렬 파일 시스템 이상의 성능을, 이상의 고성능과 안정성을 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병렬 파일 시스템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 바스트로 바꾸신 거고요. 예. 오태정님, 기존 이레이저 코딩과 대비해서 바스트는 복원력이나 비용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네, 이레이저 코딩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항상 일단 대용량의 아주 큰 크기의 그 이레이저 코딩 스트라이프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레이저 코딩을 쓰더라도 스트라이프 크기가 한 8개에서 10개 내외인데 저희는 146 플러스 4까지 굉장히 큰 스트라이프 크기를 쓰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대용량 SCM을 라이트 버퍼와 메타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항상 4개의 페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동시에 4개까지 장애가 나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리빌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지역적으로 디코딩 가능한 이레이저 코딩 기술이기 때문에 복원 속도가 월등하게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토리지 블록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김현철님, 핫콜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려고 SSD로 설계를 할 때 비용 증가가 필수적인데 그렇다고 스토리지에서 컴퓨팅을 분리하면 런타임과 데이터 속도 저하가 따라오는데 유니버설 스토리지는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네, 저 질문에서 말하는 컴퓨팅이 이제 저희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는 컨트롤러와 디스크 인클로저가 분리되어 있지만 로컬 NVMe의 성능을 제공을 할 정도로 고성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네네. 예. 이민수님, NAS와 HPC 스토리지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은 무엇인지요? 결국은 기존의 HPC 스토리지들이 다 병렬 파일 시스템 형태였는데 그것이 어떤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확장성이라든가 경제성 부분들에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간편하게 NAS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도 HPC 병렬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바스트에서는 이런 AI HPC 쪽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고객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HPC 쪽에 계획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사례와 그다음에 컨설팅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C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마 성능 부분일 텐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심플한 NAS가 충분히 성능을 보장한다면 그 경계에는 허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영님, 원격 증분 백업은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지 NFS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은 이제 원격 증분 백업이라고 하셨는데 원격 복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니버설 스토리지가 자체적으로 원격 증분 백업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원격 복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분해서 변경된 블럭에 대해서만 원격 복제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NAS뿐만이 아니라 S3 형태로도 원격 복제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S3 오브젝트 형태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타겟 쪽에 원격지에 있는 스토리지가 동일한 제품일 필요가 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장점이기도 한데 이 원격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이거나 아니면은 타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도 원격 복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요즘은 FC를 구축하지 않고 오버 IP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아직 통신 쪽에 오버 IP 기술이 적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스트에이디아는 FC 말고 오버 IP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도 있는지요?
저 FC는 아마 그 센의 파이버 채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 FC 센이 아니고 나스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터커넥트와 그 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는 전부 이더넷 아니면 인피니밴드. 네. 자, 고은성님은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서 커넥팅 이슈가 적다고 하셨는데, 모듈식도 슬롯 방식으로 접속해야 할 텐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접속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네, 저 부분은 이제 잘 설계가 되면 예, 충분히 저런 장애들은 이제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당대에 가장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그런 업체와 협력을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도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형준님, 다양한 프로토콜을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원할 때 삼바와 S3는 유저 아이디로 인증하지만 NFS는 장치 주소로 인증한다는 차이점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장재환님 질문. 예. 전형준님. 네네. 저희 이제 NFS는 여러 가지 뭐 LDAP이라던가 액티비티 디렉토리라던가 뭐 NIS라던가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보완을 필요한 고객분들은 이제 NFS 버전 4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버러스 같은 좀 더 진보된 그런 보완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장재환님, NFS, SMB, S3가 동시에 파일 액세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S3는 버킷 내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NFS, SMB 프로토콜 사용 시에는 스토리지 볼륨이나 디렉토리를 마운트해서 사용했는데 파스데이터는 NFS, SMB 프로토콜 사용할 때 버킷 단위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것인지요? 저 부분을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NFS나 SMB에서 어떤 쉐어를 만들어 줄 때 먼저 뷰를 생성을 하고 뷰가 저희 단일 네임스페이스의 어떤 그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뷰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하게 되고 이 뷰가 S3에서는 또 버킷이 됩니다. 네. 예. 자, 나기문님, 결국은 앞으로 그러면 이 스토리지 쪽이 Shared Nothing 아키텍처에서 네.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로 이제 진화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진화가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Shared Nothing을 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분리하고 싶어도 그 기술이 NVMe 오버 패브릭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로컬 NVMe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로컬 NVMe로 연결을 하고 이것을 여러 개의 노드를 묶어서 스케일아웃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분리하면서도 로컬 NVMe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분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최영준님,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의 서비스형 빅데이터 용도로 사용할 때 장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내추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하게 그 가장 큰 그 여행 사이트 한 곳과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금융기관 한 곳이 현재 저희 내추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시고요. 가장 큰 장점은 성능입니다. 성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방식보다 복잡한 쿼리에서 특히 100배 이상 빠르다.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효승님, 단일 폼 팩터에서 오브젝트와 파일 스토리지 듀얼로 구성이 가능한지와 HCI형 스토리지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입한 기업은 어떤 서비스 용도나 어떤 구성으로 사용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NFS, NAS 기능 오브젝트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HCI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HCI가 제공하는 그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 인증되어야 되는데,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VMware라든가 이런, 뭐 KVM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HCI의 스토리지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이제 자율주행 기업이 저희 네. 바스데이터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S3에 대한 부분 영역과 그다음에 NFS 영역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배성민님,
올프리시 스토리지 특성상 빠른 리드라이트 액세스를 지원할 텐데 네트워크 연결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트워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저희 스토리지와의 연결은 이제 백지, 예, 백지를 권장을 드리고 이더넷, 뭐 인피니밴드 그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님, 라이트 스피드 기술은 HPC 업체에서 NFS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바스트는 어떻게 AI 워크로드 성능을 제공하는 건지요? 네, 일반적인 NFS가 아니고 좀 더 진보된 이제 멀티패싱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저희 바스트만이 제공하는 NFS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병렬 처리를 합니다. NFS 마운트를 하는데 병렬로 마운트를 해서 병렬 파일 시스템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멀티 커넥션과 멀티 패스에 네네.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스토리지도 구독형으로도 하는데 바스트는 그런 서비스 없는지. 구독형. 네,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저희 스토리지는 이제 구매 방식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드웨어는 뭐 1페타를 사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내가 이 중에서 한 100테라만 쓰겠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 내가 100테라를 쓰긴 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100테라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1페타가 제공이 되지만 내가 그 중에서 100테라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 바스트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그 구매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필요한 성능만큼 구매를 하시고 소프트웨어는 거기서 내가 실제 사용할 용량만큼만 구매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환님, 메타데이터용 SCM 영역을 관리하는 마스터 인클로저가 있는 건지 아니면 SCM 영역이 모든 인클로저에 존재하는 건지요? 네, SCM 영역이 모든 디박스에 이중화돼서 존재를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데이터가 한번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기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SCM에 이중화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트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는 이제 컨트롤러에 또 올려져 있고요. 네. 예, 인클로저에는 그런 소프트웨어 로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고요. 박경태님, CAD 사용자인데 한 개의 CAD 모델의 요소가 작은 파일로 분리되어서 오브젝트로 관리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스토리지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전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속도가 빠른 성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스뿐만이 아니고 오브젝트도 굉장히 고성능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일 인클로저에서 나스 오브젝트를 고속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성능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빈님, 메타데이터 스케일 아웃으로 자동 스트라이핑과 밸런싱이 진행될 때 중요한 특정 경로의 성능이 더 높게 하는 차별 설정을 유지하도록 할 수가 있는지요? 자동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로의 성능이 부족해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네,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스트라이핑이 되는데 저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별도의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필요 없이 이 저희 스토리지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태정님은 바스데이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니버설 스토리지 계산기라는 게 있나 보죠? 아,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계산기를 있습니다. 이용해 보니까 절약되는 금액이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하네요. 경제성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네. 네,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스토리지에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오태정님처럼 한번 홈페이지에서 바스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한번 이거 쉽게 할 수 있나 보죠? 네, 네,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저희 회사와 스토리지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바스 데이터의 어떤 도입 사례, 빅 규모의 도입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걸 사용해 보신 부분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걸 한번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밸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그 사용해 본 분들이 재구매율이 높다 하잖아요. 네. 그분을 좀 이렇게 사전에 줌으로 인터뷰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직접 그분의 간증하는 모습을 좀 들려주셔야 되는 정말 좋겠네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네. 실제 고객분들의 인터뷰하신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토크아이티에서 제가 지금 웨비나가 2시, 4시 다 있으니까 뭐 2시, 4시 웨비나도 관심 있는 항목이라면 2시, 4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